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자신은 흑인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고 세상에서 가장 인종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방문하는 제임스타운의 흑인 정치인들은 행사 보이콧을 했습니다. 안네 프랭크의 저자로 팬 아메리카 전 회장인 프랜신 프로스 씨가 펜을 들었습니다. 루안다 내전 중 특정 리더가 특정 그룹을 바퀴벌레로 비유한 것이나 미국 대통령의 유색인종에 대한 트윗은 똑같은 악성 바이러스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은 1989년에 머물러 있다고 신뢰를 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이어가는 목적은 백인 지지층 결집도 있지만 자신에게 나쁜 뉴스들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 크다고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열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의 주인공 두 사람은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입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또 다른 3명은 오늘 돋보여야 하고 나머지 5명은 오늘이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그룹은 도시 인근 여성 유권자 그룹입니다. AP통신이 인터뷰한 거의 모든 이 그룹 유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태도가 도를 지나쳐서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약 반은 부모에게 정규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은 똑똑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한국 K-팝의 클린 이미지가 더리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당연히 이제 미국의 탑 뉴스는 이틀 동안 이어질 두 번째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입니다. 특히 CNN이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내용부터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공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미국의 한 공항에 인종차별적인 그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서 결국은 교통안전국 요원이 해고됐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던데 보니까 이제 흑인들을 상징하는 인형들을 붙여놨고 그 인형 옆에 바로 목 옆에 무슨 쇠로 된 뭐도 있고 해서 아무튼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래도 그 미국의 대통령이 본인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인종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이제 대통령의 이 같은 말 또 어떤 그 선거 캠페인에 가서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들이 거리낌 없이 평소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얼굴이 하얗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직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미국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619년 7월 30일이네요, 오늘. 그때 400년 전에 제임스타운 아마 미국에서 이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동부에 가시면 항상 여기 제일 먼저 영국이 식민지를 와했고 어떻게 이런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곳이었지만 역시 그 말씀드린 1619년 7월 30일에 신세계에서는 처음으로 그 서반구에서는 처음으로 어떤 지역 대표를 뽑는다 해서 그 제임스타운의 교회에서 그런 대표를 뽑아서 이게 이제 서구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사람들 전통이 없으니까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그 세틀먼트 뮤지엄이라고 제임스타운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 4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이 노예를 저쪽 아프리카에서부터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했었던 때도 40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대통령이 계속 흑인들 연방하원 의원 베테랑이건 아니면 초선 의원이건 흑인들이 많이 사는 볼티모어에 쥐가 우글거린다. 아무도 그곳에서 살고 싶어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등등. 볼티모어는 그 연소득도 평균 중간 수입이 평균 6만 달러가 넘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 합니다. 그런 그 트윗을 이어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시 본인이 지금까지 비난했었던 흑인 정치인들, 흑인 목사 계속 아침에 그 제임스타운으로 가기 전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티모어 사람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안 됐다. 그들이 원하면 내가 개입을 해서 볼티모어를 잘 살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미국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는데 최근에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8%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두 자리 10% 뭐 그 분위기였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 피플들의 실업률도 낮아졌고 히스패닉의 실업률 모든 그 인종의 실업률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8%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이런 건 싹 무시하고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정치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뭐 북한에 대해서 한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커밍스 의원이라든가 4명 여성 초선 의원들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던가 또 커밍스 의원의 지역구인 그 볼티모어를 커밍스 의원과 같이 비난하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얼마 전부터 그게 윤곽이 나와서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캠페인으로 어떤 백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것을 노고로 하는구나 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 밖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청문회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민주당이 아니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 같은 인종 카드를 들고 나왔다라고 애틀란틱은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정말로 그 확고하게 멀러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 할 만큼 안 됐지만 역시 이 공화당 측에서도 완전하게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멀러의 그 청문회가 있고 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비난하기 시작했냐면요. 블랙 대통령 오바마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오바마가 백악관의 히링 시스템, 통풍 시스템, 에어 컨디션 시스템을 완전히 뭐 후지게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오바마가 책을 쓰는 그 북딜한 거 이것을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커밍스 의원 또 알 샤프튼 목사에게 이런 알 샤프튼 목사에게는 이 사람 역시 흑인이니까요. 백인하고 경관을 미워하는 그런 그 아주 이 사람이야말로 인종 편견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커밍스 의원 스토리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107명이 또 한 명은 공화당이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된 사람까지 합쳐서 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시작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7명이면은 이건 거의 반이잖아요. 235명의 거의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더군다나 커밍스 의원은 23년 동안이나 하원에서 일했고 하원 이제 또 그 뭐 감시위원장이기도 하고 전에 이제 블랙 커커스 의장도 지냈고요. 그랬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그 딸과 사위가 백악관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개인 이메일을 쓰니까 그 개인 이메일 다 내놔라 이런 그 요구까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불편했었던 거고요. 해서 포커스를 바꾸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 얘기들을 들고 나오는데 점점 어떠한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으려면 더 자극적이 돼야지 되잖아요. 결국은 뭐 쥐가 우글거린다까지 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애니멀, 멕시칸 아메리칸은 애니멀이다라고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커밍스 의원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2017년 3월 달에 이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났답니다. 그때
이 커밍스 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소작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아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로서 비즈니스맨으로 성공을 하고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이라서 그 커밍스 처방약값 내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커밍스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블랙피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취임하기 전부터 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블랙피플들이 상당히 좋은데 당신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신에게 아무도 대부분의 블랙피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말한 것 같지 않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You are right. 당신이 맞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과 이 블랙에 대해서 이 사람은 블랙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뭔가 인식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 여름에 이 양측에 이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서는 굉장히 커밍스 의원으로서는 환멸을 느끼고요. 그 뒤로는 이제 사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분이 쓴 그 안네 프랭크라는 책을 그 하퍼콜리스에서 나온 것을 읽었는데 팬아메리카 전에 회장을 지냈잖아요. 프란신 그 프로스 소설가가 가디안에 쓴 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학인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에게 뭐 말하는 거 문학인이니까 말에 예민하지 않겠어요. 말은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민자에게 애니멀이라고 시작했고 특정 정치인을 가리켜서 락커업 감옥에 가두라고 했고 대통령이 이러는데 어린이는 오죽하겠는가. 그러니까 성인도 버젓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 공항에 그 인종차별적인 인형을 걸어두고 해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 루안다의 그 대학살이 있었을 때 후투 리더가 그 투투시족을 바퀴벌레에 비유를 하거나 나치가 유대인을 야생동물에 비유를 하고 벌민에 비유를 하고 완전히 그 주변을 다 깎아먹는 보스니아 전쟁 당시에 세르비안 그 언론은 무슬림 이웃을 인간이하라고 하고 뭐 대통령도 인간이야 이런 표현 써요 미국. 그런데 결국은 미국 대통령은 볼티모어라는 시 전체를 뭐 쥐와 무엇이 우글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이제 그런 그 연구라든가 또 뭐 이런 그 관계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도시에 가서 막 그 랠리요, 막 선거 캠페인 하고 나면은 그 도시에 살인을 포함해서 여성 강간, 방화, 사람을 때리는 것, 인종 차별적인 뭐 뭔가를 막 낙서하고 하는 것이 226%가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노를 해야지 될 그 충분한, 그러니까 그 우아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는 거죠. 이 거룩하고 우아한 분노를 좋은 에너지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반대하는 캠페인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팬아메리카의 전 그 회장이 한 얘기입니다. 팬아메리카 그 센터죠. 프란신 프로스 씨가 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폴 크루그만 씨는 뭐 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많이 하니까요. 뭐 경제적으로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아직도 1989년도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1989년이냐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센트럴파크에서 센트럴파크 5라고 해서 그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화이트 그 여성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5명 블랙 라티노 티네이저들이 유죄로 그 인정을 받고 그 백인 여성을 강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돈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센트도 집에 막 그 금장, 은장 다, 은장도 아니고 금장 다 해놓고 있지만 돈 정말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전면 광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해서 이 인간들을, 이 아이들을 사형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5명이 2002년도에 무죄가 된 거예요. DNA가 나오고 막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라티노, 블랙,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켜버려야지 된다 하는
1989년도에 그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시간은 변했고 미국도 좋게도 나쁘게도 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때 아메리칸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백인들이 대학살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범죄가 얼마나 많다 하는데 범죄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대도시의 범죄는 1990년대 초부터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화이트 시골 미국은 쇠락하고 있잖아요. 뭐 오피오이드, 그 처방약, 그 진통제 그 중독이 많고 자살하고 술 중독 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하는 그런 우월감 때문에 그렇게 있는 그 시골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 그 블랙 커뮤니티의 범죄가 좀 많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사회학자의 윌리엄 그 줄리어스 그 윌슨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 블랙이나 다른 그 빈곤층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이지 그게 원인이 아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블랙 피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마리화나를 피워도 백인 대학생들이 피우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사우스 LA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 아주 심각하게 뭐 벌을 받는다던가 지금은 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가 마리화나가 레크레이션용으로 합법이 됐지만 그 같은 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지금까지 오로지 미움을 뿌린 것밖에 그밖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게 이제 폴 콜그먼 교수의 글이었고요. 반면에 균형을 맞추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를 쥐들이 우글거리고 뭐 커밍스 의원을 뭐 거기 나가서 일이나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4명의 흑인 여성 의원들에게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니네 나라가 미국인데 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칼럼이나 글은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글밖에 전해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특정 인종이나 특정 지역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상식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대놓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주 극소수겠죠. 네. 저에게 요즘에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은 누가 알겠어요? 저의 답은 항상 모른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있겠죠. 적어도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에 거의 전부는 아니겠죠. 때로는 뭐 영화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밥도 먹고 하니까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뉴스에 열려 있기 때문에 감은 옵니다. 감은 오는데 바람의 색깔은 바뀌고는 있다는 거 느껴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이니까 미국 탑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번에는 플로리다주였고 지금 너무 많은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딱 20명으로 커트라인을 정해서 오늘 10명인데 오늘 10명은 전부 백인이네요. 내일 이제 뭐 카멜라 해리스를 포함해서 유색 인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딱 두 사람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과 버니 샌더스 두 사람 다 상원 의원이고 버니 샌더스는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뭐 굉장히 좀 중도에서 좌측으로 가 있고요. 뭐 버니 샌더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2진의 3명이 있는데 그 비토 오로케 후보가 있고 텍사스의 전에 이제 정치인이었었죠. 테드 크루즈에게 상원 의원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래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싸웠긴 했죠. 작은 표 차이로 졌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인디아나주의 그 피터 부티저지 작은 그 사우스밴드라는 시의 시장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호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을 하다 보면은 내용이 나오고 뭐
클린 이미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개적인 동성애자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문제라는 게 동성애자라는 게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개적인 동성애자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네소타의 에이미 클로버셔 굉장히 아주 극좌는 아니고 우아하고 샤프한 정치인이죠. 이 세 사람 정도를 보시면 되고 나머지 5사람은 크게 주목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오늘 지나면은 서서히 이제 잊혀질 사람들도 있고요. 뭐 메리안 윌리엄스라는 이 여성 작가이기도 하고 뭐 좀 명상스럽기도 하고요. 뭐 있죠. 그런 그 새로운 그 분위기. 그리고 콜로라도의 전 주지사가 있고 오하이오의 하원 의원이 있고 팀 라이언이 있고 전 하원 의원이 있고 메릴랜드에 뭐 이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 오늘 새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CNN이 나오고 세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MSNBC 때처럼 사회자가 그 잭 태퍼, 던 레몬, 블랙이죠. 그리고 데나 배시 이 세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니까 지난번보다는 1시간 앞당겨졌네요. 해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을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두 사람 자체가 엘리자베스 워렌이 강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대학교 학생들 그 빚을 완전히 없애주고 그리고 대학교의 그 등록금을 프리로 한다 하는 얘기고 버니 샌더스도 학생들의 빚을 완전히 없애준다 하는 얘기고요. 오늘 이제 이 두 사람이 포커스가 가 있으니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그 토론회에서 헬스케어와 이민이 주된 이슈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나올 카멜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 더 주목이 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CNN의 그 보스인 제프 저커 씨가 그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프 저커 씨가 지난번에 그 MBC 그 유니버설의 사장이었을 때도 그랬고 뭐 어떤 그 카멜라 해리스의 기금 모금 같은 데서 기금 모금을 주최도 많이 하고요. 샌프란시스코나 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뭐 부자잖아요. 또 이 사람이 저커가 뭐 자산이 큰 부자는 아니네요. 미국식으로 따지면 4천만 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사의 그 CEO고 또 뭐 재정이라든가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고 이 카멜라 해리스는 엄마는 인도계 유방암 과학자고요. 아빠는 자마이카 태생 61년도에 미국의 UC 버클리에 공부하러 와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역시 주목받는 사람이 조 바이든인데 조 바이든의 경우는 지난번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순발력이 떨어지네. 그리고 철저함이 너무 부족하네. 해서 조 바이든이 중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렇게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후보가 돼서 맞붙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토론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 뭐 여러 가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재능이 많고 게다 대고 사실이 아닌 말도 주장을 하고 막말도 하고 하는데 조 바이든은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사실이 아닌 말이나 막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할 때 이 사람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어. 카멜라 해리스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이 내일 잘해야지 되고 그 뒤에도 조금 몇 번 잘해야지 그에게 점수를 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엘리자베스 워렌과 그 버니 샌더스는 지난번에 막 그럭저럭이었기 때문에 그 시사 만평 같은 데 보면은 버니 샌더스가 요즘에 뭐 성냥갑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성냥갑을 이렇게 꺼내서 막 그 불을 켜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사만평이 있었거든요. 오늘 한번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보도인데요. 이게 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하는 게 아니라 AP통신이 제법 긴 내용의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역적으로는 뭐 미시건, 위스콘신,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몇 군데 스윙 스테이트 그리고 어떤 특정 그룹 하면은 도시 인근에 사는 여성 그룹, 유권자 그룹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있잖아요. 예전에 뭐 사카맘이 중요했다. 밴 타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역시 이번에 대선도 도시 인근에 사는 여성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전에 그 지지를 하고 투표를 했었어도요. 이민 정책도 지지하고 강하게 해야지 된다. 경제도 오케이. 그런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AP통신이 밀와키라든가 여러 군데 지역에서 쭉 그 여성들과 직접 인터뷰를 했더니 인터뷰를 아주 좀 세심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해오는 그런 것들이 나는 이제 너무 불편하다. 79세에 은퇴한 데이터 부문의 슈퍼바이저였던 분이에요. 위스콘신에서. 당연히 공화당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글을 찍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AP통신이 백인 이런 교회 인근에 있는 유권자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좀 위험스러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거의 모두가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던가 그 이슈에서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뭐 트위터로 해고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또 거짓말하고 라이.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아무도 라이라는 거짓말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피노키오 코가 등장하더니 처음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대통령이 오늘 몇 번 거짓말을 했네. 수십 번 거짓말을 했네라고 얘기하면 보수 측에서 그게 그럴 리가 있어 하고 처음에는 우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까지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긴 기간은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트럼프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지만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너무 모르시는 거고요. 해서 거의 모든 여성들이 실망 이상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너무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해서 필라델피아 밀와키, 디트로이트 오늘 이제 후보 토론회 열리는요. 덴버 지역에서 특히 이제 백인 여성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거 아니다. 러스트 벨트에서도 여성이니까 이제 말이 꼭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뭐 정치인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전례 없이 2018년도에 여성들이 많이 나가서 보여줬잖아요. 가족과 떨어뜨려 놓고 어린아이를 뭐 케이지에다 가둬 놓고 하는 그 이민 정책 때문에 싫어서 나가서 민주당을 많이 찍어서 캘리포니아도 완전히 공화당 텃밭이 민주당 텃밭으로 바뀌어버렸고요. 해서 어떤 여성은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싫어했지만 그래서 2016년도에 좀 젊은 여성이네요. 36살. 내가 만약에 2016년도에 투표를 했다면 그때 힐러리 클린턴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그 사람의 사람 대하는 것을 봐서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대규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내 딸에게 대통령이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뭐 여성들 뭐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고 돈만 있으면 이런 기타 등등이요. 그런 것들이 too much for me라고 얘기를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물론 뭐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떠한 스킬 같은 것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내고 보니까 그것보다는 대통령스럽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다는 얘기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의 색깔이 바뀐다고 말씀드린 것은 2018년도 중간 선거할 때 그 이전에 이미 버지니아주라든가 뭐 일부 주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이미 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위험 요소들이 나온다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말과 스스로의 토익과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공화당이 이렇게 받쳐주는데도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감싸고 대통령이 무슨 심각한 말을 해도 미국의 국격이 내려가도 감싸주고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말과 손가락과
트윗이 가장 큰 2020년도에 그 민주당에게는 좋은 그 호재가 될 수가 있고 대통령 스스로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 AP통신과 인터뷰를 한 그 공화당 성향의 많은 그 여성 유권자들의 말과 그 느낌 같은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봤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들을 좀 그 이어드리겠는데 오늘 경제 뉴스 이슈가 좀 많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밀레니얼 그 아들 따님들에게 용돈 주세요. 뭐 반 이상이 그런다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오늘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협상한다고 하는데 별로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나올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요구가 서로에 대한 요구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서로 양보한다는 입장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 이 문제도 뭐 0.25% 정도 내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자율을 계속 내려라고 공개 로비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또 대통령이 본인이 그 지명을 해서 임명이 된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계속 그 비난을 하면서 너 때문에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 이제 연방준비제도를 희생양처럼 그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방기구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뭐 모든 것을 위험할 때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경제가 도 좋고 실업률도 뭐 50년 사이에 뭐 최저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2% 넘지도 않고 이자율을 내린다는 게 사실은 명목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제롬 파웰 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아예 앞으로 국제사회의 경기가 그렇고 또 무역 마찰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고 명분을 찾기는 찾았고 또 자넷 옐런 전 의장이나 알렌 그린스팬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그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번에 좀 내리는 게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0.25 갖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0.5는 내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켓이 볼 때도 연준이 대통령이 말만 하면 그 말하는 대로 움직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면은 별로 재미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예 뭐 터키를 보세요. 중앙은행 행장을 해고해 버렸잖아요. 터키의 그 대통령도 만만치 않은 독재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그래서 연준에 대한 그 정치적인 압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자율 같은 것이 경기가 좋을 때 다 내려놓으면은 경기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미 그 어디 미장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무슨 식당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 나이 어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경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올해 말이나 뭐 곧 그 뭐 온다는데요. 경기 불황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럴 때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통화정책을 하는 데니까 그런 때 뭔가를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있어야 그때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내려준다던가 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다 써버리면 그러면 어떡하느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자율 낮아져야지 빨리 돈을 많이 빌려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정책을 그냥 돈만 갖고만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소비자들도 이거는 좀 할 수 있겠네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기타 등등. 어쨌든 연준은 내릴 때까지 다 이자율을 경기 좋을 때 내려놓으면은 나중에는 옵션이 없어진다.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요. 7번째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킹당한 게. 캐피털원 크레딧 카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 크레딧 카드 넘버가 아니라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14년 동안 캐피털원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던 분 가운데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뭐 해킹당했다던가 아니면 그 은행 어카운트 이게 소셜 시크릿 넘버 14만 명, 은행 어카운트 8만 명, 전체적으로는 1억 명이 아니라 1억 600만 명이 그 피해를 봤답니다. 그런데 600만 명 정도는 캐나다 사람인 것 같아요. 네, 600만 명 맞군요. 특히 3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긴 잡았어요. 시애틀에 있는 여성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거든요. 아무튼 크레딧 카드는 문제 없다는 건 말씀드리고 캐피털 원은 이거 고치려면 한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정도는 든다고 하고요. 팍스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 하면 19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럼 몇 살인가요? 2019에서 1982를 빼면 7이고 어떻게 되나요? 37? 37세. 그러면 2019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다 계산하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펜을 가지고 그럽니다. 23살부터 37살 사이에 Y세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부모에게 46%가 어떤 형태로든지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답니다. 셀폰비를 내주시거나 아니면 식료품비 아니면 렌트비 같은 것, 머니 언더 30라고 해서 그 이제 서베이 기구가 1000명의 밀레니얼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여러 가지죠. 봉급을 너무 일은 하는데 조금 받아요. 아니면 생활비가 로스앤젤레스 렌트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받아서 어떻게 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이럴 수 있나요? 자신이 내야지. 그 미래를 위해서 돈 세이브하려고 자기 돈은 세이브하고 부모에게 타서 쓴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 오늘 그 후보들 토론회에서도 나올 텐데 학생들의 대학교 나왔어도 융자금 갚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부모들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더 늦게 결혼할 생각. 돈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약 13%의 밀레니얼은 자신들은 세이빙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60%는 그래도 있네요. 5,000달러 미만이다. 세이빙 해놓은 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코리 부커라는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요. 상원 의원 이 강조하는 게 이제 총기 규제잖아요. 그제 있었던 캘리포니아주 그 마늘 페스티벌에서의 그 총격 사건 용의자 숨졌지만 19살 AK-47 타입 그 총이 합법적으로 샀다고 하죠. 네바다주에서. 그리고 그 행사장에 그런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K-47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어디 뭐 울타리를 뚫고 들어갔다 하는 이 총기 규제도 이제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아주 큰 이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자리를 사실은 사임이지만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죠. 댄 코츠 같은 경우 국가정보국이 다른 그 16개 정보국을 전부 총괄하는데 물론 CIA 같은 경우 국장이 따로 있지만 이 댄 코츠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서 해고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대통령에게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때로는 그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그 자리잖아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회사의 그 제일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데 댄 코츠 같은 경우는 북한, 러시아, 시리아, 아이시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또 정보국에 대한 판단 자체도 대통령과 반대의 입장을 취했고 그리고 뭐 한 40년 정도를 그런 공직과 뭐 독일 대사도 했고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뭐 상하원 했고 해서 아주 그 두텁죠. 그 이력서가. 그리고 공화당의 그 기본 그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8월 15일까지만 하는데 존 그 래드클리프 같은 경우는 자격 미달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수적인 그 텍사스의 연방 하원 의원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그래서 댄 코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그 레드클리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진실을 왜곡한다 이런 표현 이코노미스트는 쓰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로써
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우는 워낙에 그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하고 니키 헤일리라든가 유엔 대사, 제임스 마티스 같은 사람, 뭐 군 출신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진 게 되고 그렇다고 그 래드클리프가 꼭 상원 인준을 받는다는 법은 없어요. 아마도 받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그 이력이 얄팍하고 정보국에 대한 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원에서 인준을 할 것인가 벌써 공화당에서부터도 아니라고 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K-팝의 깨끗한 이미지가 뭐 빅뱅의 뭐 승리 등등 해서 뭐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뭐 20만 명이 조사를 K-팝에 뭐 이런 거 다 조사해라. 말하자면 K-팝에 있어서의 미투 분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표현을 했는데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고요. 서명을 한 사람이. 댄스, 의상, 스테이지 매너, 그리고 왠지 케이팝이 좀 깨끗한 이미지였는데, 심지어는 뭐 조지타운 대학교 졸업하고, 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로이킴도 뭐 조사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 또 엔터테인먼트사의 회장이 그 CEO가 사임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한국의 그 여성을 어떤 그 상품의 가치로 보고 뭐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있다.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습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아서요. 그 헤드라인에는 썼는데 기억으로만 하죠.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한 이벤트에서 뭐 여러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뭐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뭐 곧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그 번역이 나왔는데 저는 그보다는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다, 브라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로 지도력을 그 유지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본인도 얘기해봤지만 그 사람이 아주 그 솔직한 사람이다, 캔디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폼페오 국무장관이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강혜신이었습니다.